자, 교재 211조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 및 작성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나중에 실무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실무를 할 때 같이 이제 이때 보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쭉 넘어가죠. 이거는 실무 시간에 다시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설명서 이제 쭉 지금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그다음 토지 순서대로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식이 쭉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쭉 넘어가서 236쪽으로 가죠. 거래계약서의 작성. 이것도 매번 출제한다 보시면 돼요. 이것도. 자, 그럼 법제 26조인데요. 거래계약서입니다. 이제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1항을 보겠습니다. 조문 읽어드리죠. 기업 공인인계사는 밑줄이에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는 중개가 완성된 때 밑줄이에요. 대통령 영의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밑줄이고 거래 당사자에 교부하고 거래 당사자 교부 밑줄 그시고 대통령 영의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미에 가로 열고 5년이라고 메모하세요.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해야 된다. 다음 2항 25조 제4항 규정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5조 사항이 뭐냐면요.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규정이에요. 이걸 그대로 거래계약서에 준용하고 있고요. 3항 개업공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거짓 기재 밑줄이고요. 서로 다른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사항이 된다. 서로 다른 이상의 거래계약서 밑줄이고요. 그래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중계약서 쓰지 말라는 얘기고요. 말미에 그거 가로 열고요. 임취라고 메모하세요.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는 임취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럼 거래계약서 보겠습니다.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업공사는 자신이 소개한 물건에 대한 거래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게 돼 있죠. 그래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인데 별로 어렵지 않네요. 그럼 첫 번째, 거래계약서의 작성 의무의 주체는 누구냐? 당연히 작성자는 개업공인인계사가 되고요. 역시 소공은 작성할 수 있다. 보조원 작성 불가예요. 이 점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는 언제였냐면 중개가 완성된 때라고 그랬어요. 그럼 중개가 완성이 됐을 때 작성을 하는 건데 중개 완성 시기는 계약의 체결이다, 잔금시다? 당연히 계약 체결이에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된 겁니다. 잔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5조 규정을 보면 명백해요. 25조 3항에 설명서 작성 규정에서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체결이 분명히 맞아요. 이때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때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 거래계약서에 법정서식이 있는가? 이 문제가 있죠.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규정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에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규정만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정해놓은 표준서식이 현재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서식을 정하더라도 권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국장에 밑줄 그시고 권장할 수 있다에 밑줄 그시고요. 우리 교재 표준서식 부분에 있죠. 그래서 이거 거래계약서는 아주 중개 완성의 문서로서 중요문서인데 왜 법정서식이 없을까? 거래계약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저당권계약, 지상권계약, 지상권 이전계약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표준서식을 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점 주의하시고 이 서식 없다는 거 엄청 잘못 씁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나 거래계약서의 법정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이때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있죠. 자, 암기해야 되겠죠?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사항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교재 237쪽. 박스 처리되어 있죠? 자, 그럼 거래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기재돼요. 인의 동그라미. 2번 물건의 표시 기재돼요. 표의 동그라미. 3번 물건의 인도 일시 그랬죠? 도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의 동그라미.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그래서 금자의 동그라미. 거래금액 할 때 금. 거래금액 기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약정사항이 있으면 약정 내용 기재합니다. 약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사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확의 동그라미. 확.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이유는 조건, 기한, 기재돼요. 조건할 때 조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계약일 할 때 일자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역시 이것도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지금 그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요. 순서를 조금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인표예요. 인표, 일금도, 권조, 확약이에요. 이렇게 순서를 바꿉니다. 이게 법조문 순서예요. 그대로. 조문에 있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표, 일금도, 권조, 확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표는 누군지 아시죠? 인표는 일금도, 한푼도, 권조가 있대요.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약서를 바꿔준다. 인표는 일금도, 권조, 확약이에요. 이게 거래계약서의 필요기사항이에요. 그럼 인이 뭐냐? 당사자 인적사항이죠.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표는 물건의 표시예요.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은 계약일자예요. 당연히 계약일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금은 거래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이 속아요. 거래계약서니까 당연히 거래금액이에요. 그래서 거래 예정금액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거래금액이고 돈은 인도일시예요. 물건의 인도일시가 왜 계약서에 들어갈까? 인도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제세공고가 정리되죠. 그러니까 인도일시 꼭 들어가 있어요. 통상 잔금일과 일치할 테고요. 권은요, 권리 이전의 내용이에요. 권리관계 아니에요. 권리 이전의 내용. 그래서 권리 이전의 내용을 이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 이전의 내용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어떤 권리 이전하는가 이건 제목이 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권자, 조는 조건 기한할 때 조건 기한이겠죠.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죠. 설명서 하도 안 줘버릇하니까 계약서에 아예 설명서 교부일자 쓰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약정사항이 있으면 약정사항을 써주게 돼 있죠. 그래서 인표는 일금도, 권조, 확약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주의할 점은요. 물건의 인도일시 들어간다는 점, 권리 이전의 내용이 들어간다는 점, 설명서 교부일자가 들어간다는 점. 이게 특이해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필수기사항 아니죠. 또 중개보수입니다. 필수기사항 아니죠.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필수기사항 아니에요. 한눈에 알아봐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인표는 일금도, 권조, 확약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암기표에도 이렇게 돼 있죠. 인표는 일금도, 권조, 확약이다. 이렇게 이제 암기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거래계약서 쓸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면 안 되겠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안 되고요. 다음에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 이중계약서예요. 당연히 작성 금지죠. 물론 실무적으로 이중계약서는 절대 안 씁니다. 계약서 2장 쓰는 거 절대 안 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모두 금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기본 몇 부 이상 작성해야 되겠어요? 3부 이상이겠죠. 공동중개시는 4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쌍방교부예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쌍방교부한 다음에 거래계약서 보관해야 됩니다. 몇 년?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5년간 보존하셔야 돼요. 그럼 서류 보존 3가지인데 다 나왔어요. 이제 335입니다. 335. 전속중개약서 3년. 확인설명서도 3년. 거래계약서는 5년이에요. 중개 완성의 문서니까 돈이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그래서 5년간 보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5년간 보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돼요. 역시. 그럼 서명 및 날인은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는 거예요. 그럼 개공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법인은 대표자가 하고요. 분사함소는 책임자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더한 중개 행위를 한 우리 소공이에요. 이자는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명 및 날인이다. 자, 그럼 이 대목에 잠깐 정리해보죠. 우리 과목에 서명 및 날인할 서류는 2가지뿐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서명 및 날인 2가지 서류가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이거는 서명 및 날인이에요. 중개행위한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할 서류도 2가지뿐이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기억을 꼭 해주세요. 서명 및 날인은 엄청 잘 묻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는 거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거 제재도 주의해야 됩니다. 제재는 어떻게 되냐면 거래계약서 이거 핵심 중개행위죠. 그럼 핵심 중개행위인데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를 안 했거나 5년간 보존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 안 했잖아요. 모두 개공은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고요. 소공이 중개행위했는데 서명민 알아냈죠. 소공은 자격 정지겠죠. 근데요, 이거 거짓계약서, 이중계약서 있죠.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이거는 부동산 거래소를 물러나게 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업무정지가 아니고 임취예요. 물론 임취 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가 돼요. 그럼 소공이 거짓기재했거나 이중계약서 썼다. 그러면 소공은 어떻게 되느냐? 자격 정지예요. 한 번쯤 제재를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요, 서류 관련 의무 위반 있죠.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 안 했거나 3년 보존 안 했거나 서명민 안 했다. 개공은 전부 다 업무정지예요. 근데 소공이 이걸 위반하잖아요. 자격 정지죠. 근데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있죠. 이것은 임취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그다음에 개공이 확인 설명을 정확히 안 해버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 그랬죠. 그래서 원래 확인 설명 의무 위반도 개공 업무정지였어요. 근데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 손해배상으로 연결되고 애매하잖아요. 좀 이게 성실 정확하게 아는 게 어디까지냐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재를 삭제했다가 다시 부활을 시켰는데, 부활을 시키면서 업무정지로 다시 부활시키면 이상하니까 한 단계 내렸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임취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업무정지다. 이렇게. 자,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에 관한 의무를 전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 두시고요. 그러면 넘어가실까요? 이제 금지행위 240조. 올해 지금 금지행위가 대폭 개정됐죠. 그러니까 개정이 된 건 무조건 출제하는데 금지행위는 물론 매번 냅니다. 매번 내는데 올해는 쉽게 내겠죠. 자, 그래서 33조에 근거하는데 33조 1항하고 2항만 잠깐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33조 제1항 개업 공인인증사 등은, 등이란 말에 동그라미,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갖고 33조 1항은요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예요. 개공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공 등의 금지행위. 그래갖고 9가지가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41조 조문 동그라미 2, 이게 2항이죠. 이게 이번에 이제 신설한 거죠. 또 누구든지 밑줄 긋고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묻지르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밑줄 긋고,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관한 방법으로 개업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 결국 33조 2항 금지행위는 개공 등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행위죠, 이거.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 무등록업자 또는 입주자 대표의, 입주자, 대표자 이런 거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개공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랬어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자, 그럼 그 정도 감 잡고요. 금지행위의 성격 참고하시고요. 넘어갑니다. 금지행위 내용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242쪽이에요. 자, 그럼 이제 금지행위로 들어왔는데, 일단 금지행위 구조가 법 제33조 제1항이었어요. 이거는 개공 등의 금지행위예요. 33조 2항은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금지행위입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일단 자, 그럼 개업공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공 등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개공 등의 금지행위 그래가지고 9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금지행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매매를 업 밑줄이에요. 그리고 매자의 동그라미입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매매업이에요. 조문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 중개사물이 아니거든요. 금지행위 아니죠. 자동차 매매업은 금지행위 아니에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 매매를 업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업은 계속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영리성 있는 행위를 해야 되죠. 그러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서 을한테 팔아치우고, 병한테 사서 정한테 팔아치우고, 사고팔고를 업으로 합니다. 그럼 이게 금지행위예요. 우리는 중개를 업으로 하기 때문에 매매업을 터놓게 되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이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시세를 교란할 우려도 있고요. 투기 주행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업을 전면 차단했죠. 이거를.
그러면 매매업이 금지가 돼 있으니까 임대업은 금지된 행위가 아니냐? 임대업은 금지 행위가 아니에요. 매매업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 정도 주의만 해주시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중개대사물에 대한 매매업이 첫 번째 금지 행위였어요. 다음 두 번째 금지 행위. 교재 지금 243쪽 갑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밑줄이에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밑줄이고,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거나 중개를 의뢰받거나 밑줄 그시고,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게 명의를 이용해 밑줄 그시고, 그리고 말미에 가로 열고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이렇게 메모하세요.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그렇게 해놓고 무자의 동그라미. 그러면 두 번째 금지 행위는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예요. 자, 보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문만 충실히 이해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하여 중개를 받다는 얘기는 이 얘기 아니었습니까? 중개대상물이나 고객을 소개받는데, 우리 개공 등이 소개를 받는데 이 소개받는 과정에 무등록업자가 개입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자를 통하여 의뢰받는 순간 금지행위예요. 거래 성사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이 물건에 대한 우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자를 통하여 의뢰받는 순간 금지행위가 완성된 거예요. 후일 이 물건에 대한 거래 성사 여부는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자에게 명의를 이용케 했다, 이거 아니겠어요? 갑을 간의 거래를 무등록업자가 소개합니다. 근데 계약서를 써서 줘야 되는데 자기 명의를 여기다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공 A의 명의를 빌리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다 A가 명의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명의 이용케 하는 행위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무등록업자를 통하여 중개를 받거나 이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전부 다 금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대전제가 알면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무등록업자임을.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요, 무등록업자들은 자금력도 풍부하고 좋은 물건 갖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단지 이게 안 돼가지고 자격증을 못 땄을 뿐이에요. 근데 이들과 거래했다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몰랐다라고 오리발 사정없이 내밀어야 되죠. 오리발이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문만 충실히 이해를 해두세요. 자, 다음 세 번째 금지행위로 들어갑니다. 243쪽 양모로 3번.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제 32조에 따른 보수에 밑줄 그시고, 또는 실비를 초과의 금품을 받는 행위, 초과에 밑줄 그시고, 그리고 숫자의 동그라미예요. 이거. 그러면 세 번째 금지 행위가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받는 행위죠,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보수 초과 행위인데 이거는 명목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죠. 우리 법이 정해놓은 중개보수가 있어요. 실비도 있습니다. 그 한도를 초과하여 명목을 불문합니다. 사례로 주던, 고마워서 주던, 뭐 단락에서 주던 불문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것을 더 받는 게 전부 다 금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떠한 명목으로 더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 금지행위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머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해하는데, 현금으로 더 받은 경우는 똑 떨어지는 보수가요. 근데 현금으로 더 받지 않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것이 다 금지되어 있으니까 보석을 받았다, 백화점 상품권 받았다, 뭐 비싼 양주를 받았다, 자동차를 받았다, 전부 다 해당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더 받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유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아주 못된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네 인정은 개업공사를 통하여 돈을 땄잖아요. 그럼 뭔가 사례를 하죠. 안 하면 굉장히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더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거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러면 컨설팅을 해주고 분양 대행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중개 아니라고 그랬죠. 보수를 무지하게 받았어요. 그럼 보수 초과에 걸 일이 있다 없다? 걸 일이 없어요. 중개 아니라 했으니까 중개 보수규 적용이 없다 했습니다. 또
상가 거래할 때 권리금 발생된다고 그랬어요. 권리금 거래 소개했거든요. 이게 중개 아니죠. 권리금 중개물이 아니니까. 그러면 권리금 거래 소개하고 보수를 무제한히 받았어요. 초과에 걸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을 간의 거래를 우리 개업공사 A가 소개하는데 갑으로부터 보수 받을 100만 원이었어요. 을로부터 받을 보수도 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갑과 을이 서로 합의했죠. 합의해가지고 을이 전액을 부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을로부터 전액 2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일방이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보수가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이거 왜 그러냐면 보수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약정에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으로부터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전액을 다 받았다. 절대 보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이번에는 갑으로부터 100만 원, 을로부터 100만 원이었는데 갑에게는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을은 무료로 해줬어요. 무료로. 그럼 무료 중개인은 위법이냐? 위법은 아닙니다.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확인 설명 의무에서 이제 판례를 봤듯이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확인 설명 정확히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료 중개행에도 우리 법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수 초과는 절대 아니고 위법도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좌 수표 사건은 이제 설명할 때가 됐죠. 당좌 수표 사건. 그 개업공사가 당좌 수표로다가 보수를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당좌 수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당좌 대월계를 은행하고 체결해갖고 가계 수표 같은 거 발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개업공사가 당좌 수표로다가 보수를 받은 거예요. 이 액면 금액이 근데 한도를 초과했어요. 액면이. 그래갖고 좋다고 받았거든요. 그럼 이 당좌 수표를 은행에 가서 이제 현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교환하러 갔거든요. 근데 이게 부도 처리된 거예요. 이게 보수 초과냐의 문제가 됐죠. 개공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는 실제로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초과한 게 아니다. 실제로 못 받았죠. 나아가서 의뢰인은 나한테 지급한 금액도 없으니까 의뢰인에게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의뢰인이 손해를 입어야지만 내가 초과한 것이 되고 금지행위가 완성되는 거 아닌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금지행위의 본질은 행위 자체를 금지할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당좌 수표가 처음서부터 부도난 수표였으면은 이거는 휘조가 받은 거니까 금지행위가 아닐 것이지만 처음에 받을 때는 유효한 수표였고 후일 이게 부도 처리되었으니까 결국은 받을 당시에 이미 금지행위를 완성한 거다. 이걸 그대로 돌려줬어도 이건 금지행위다. 초과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보수 초과로 판단했고요. 의뢰인의 손해 발생이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냐. 이 점에 대한은 중개 의뢰인의 손해 발생은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손해 입든 안 입든 보수 초과와는 이건 아주 무관하다. 그러니까 손해 발생은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억에 남길 게 이 판례 기억해둬야 됩니다. 당좌 수표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그럼 후일 부도 처리되거나 교환 그대로 반환했다 하더라도 보수 초과다 아니다? 보수 초과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뢰인의 손해 발생은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었다는 점. 이 점을 또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도 이제 미리 직구합니다. 직접 거래와도 이건 연결이 되어 있는데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해 준 사건. 이것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이 갑과 우리 개업공사가 어떤 계약을 체결했냐면 자, 이 토지를 내가 매수한다. 근데 매수 대금에 대해서는요, 이걸 내가 포크랜드를 갖고 다 들러 엎을 거거든. 택지로 조성한대요. 이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200평, 300평을 쪼갠대요. 쪼개고 하나하나 분양을 하고 분양될 때마다 분양 대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확정금을 토지 대금으로 너한테 주겠다. 주고 나머지 차액은 내가 모두 갖는다. 이런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됐죠. 하나는 이게 확정금을 토지 소유자한테 지급하고 나머지 차익 모두 가졌잖아요. 이게 보수 초과냐?
이게 문제가 생겼고, 또 하나는 이게 의뢰인과 의뢰인의 토지를 매수한 거 아니에요. 의뢰인의 토지를 매수한 직접 거래냐 이게.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점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우리 대법원은 자, 갑과 개업공사 간에 체결된 이 계약의 내용을 보건대 이거는 민법상 일종의 위임 또는 도급,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계약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중개로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중개로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 아무리 많은 보수를 받다 하더라도 초과에 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또 중개가 아니니까 갑은 토지 소유자일 뿐 중개 의뢰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행위 금지행위인데 이거는 중개를 의뢰한 자와 거래해야 된다. 이거는 토지 소유자와 거래했으니까 중개 의뢰인으로 볼 수가, 중개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중개 의뢰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직접 거래로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해주고 어쩌고저쩌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무죄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무죄 사건. 직접 거래도 아니고 보수 초과도 아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순가 중개 계약을 또 이해하고 가야 돼요. 예전에 이거 잘 물어봤는데 요즘은 잘 안 물어봐요. 그럼 순가 중개 계약이 뭐냐면 이겁니다. 일본식 표현인데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이걸 팔아달라고 개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하는 거죠. 내 손에 5억만 쥐어줘. 이 토지 팔아주고 나머지 차액은 모두 가져. 사는 쪽에서 가능해요. 나는 예산 5억이 있다. 5억을 지급할 테니까 이 토지를 구해주는데 4억 8천에 구하든 9천에 구하든 관여치 않겠다. 차액은 모두 네가 보수로 가져라. 이게 순가중개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순가중개약은 의뢰인이 최저가나 최고가를 정한 거죠. 이걸 정하여 중개 의뢰하고 그 차액을 중개 보수로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럼 보수 초과냐의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 순가중개약은 계약 체결 자체로는 절대로 금지행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약정만 갖고는. 근데 후일 이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잖아요. 그럼 비로소 이제 금지행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순가중개약은 저는 상대적 금지다. 절대적으로 당연 금지된 중개가 아니고 그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을 때 비로소 금지된 행위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순가를 하면서 차액이 법정 한도 안 넘기면 순가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토지 거래라든가 상가 거래할 때 특히 토지 순가가 엄청 많죠. 알아두세요. 차액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 당연 금지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정도. 그래서 이게 금지행위와 관련된 보수 초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여기까지는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다라고 이제 하는 게 대법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중개 보수 파트를 공부하면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수 초과 관련해서 이제 이해는 해 두시고요.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은요, 보수 초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킬레스건입니다. 되도록이면 깎아주지도 말고 더 받지도 마세요. 되도록이면. 자, 그럼 244쪽에 판례 초과보수 약정의 효력 범위 그랬는데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중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이다. 밑줄이에요.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예요. 그러니까 더 받은 부분은 반환해야 됩니다. 다음에 초과보수를 반환하더라도 이거 금지행위, 보수초과예요. 이게 당좌수표 사건이었어요. 반환하거나 그대로 부도 처리되어도 그대로 보수초과했다. 당좌수표 사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초과보수를 요구한 행위는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명목을 불문하고 보수를 초과했다. 그럼 이거 초과보수를 요구했지만 의뢰인이 거부한 바람에 결국은 법정 보수만 받았다. 그래도 이건 요구한 행위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일단. 자,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과 권리금 할선 대가 포괄적으로 받았다. 이거는 이제 중개 보수 파트에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만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두세요. 자, 그럼 244조, 이제 4번 판례로, 4번 금지행위로 갑니다. 당해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거짓된 언행의 밑줄이에요. 그리고 거자에 동그라미,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의 판단을 그치게 하느니. 자, 그럼 네 번째 금지행위, 거짓된 언행 등을 하여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느니. 제목은 거짓된 언행으로 붙이겠습니다.
그럼 지금 법조문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이었어요.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등을 함으로써 의뢰인의 판단을 그치게 하지 말래요. 그럼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이 뭐가 있느냐? 주로 확인 설명사항이 있죠. 이게 거래상 중요사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하여 거짓말해버리면 이제 금지행위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확인 설명사항 모두가 당연히 거래상 중요사항이 되는 건 아니로 보입니다. 이 정도는 중요해야 돼요. 중개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돼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 거짓말해버리면 이제 금지행위로 처벌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로 이제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 사항,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사항, 시설물의 상태 이런 거에 대하여 거짓말했다. 그럼 거래상 중요사항이 될 수 있고, 주의할 점은 이 거래상 중요사항에는요, 가격에 대한 정보 있죠? 가격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대요. 그래서 가격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시세 정보 있죠? 하급심 판결 같은 거 보면 시세 정보를 만약에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이제 5억인데 뭐 매도인한테 시세가 뭐 4억 8천, 4억 5천이라 하겠다. 이거 사기로 전부 다 처벌했어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물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숨겼어요. 그럼 이거는 단순히 침묵만도 결국 금지행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금지행위예요. 또 전형적인 유형. 개발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고지하여 거래시키는 행위. 당연히 금지행위예요. 전형적인 유형이고, 또 거래가 한산해지면서 살려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토지 사면 고가로 다시 되팔아 주겠대요.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하는 행위. 금지행위였습니다. 이것의 유사 사례가 이거 아니에요? 이 토지 사면 내가 1년 내 2배로 팔아줄게. 이거예요. 실제로 2배로 팔아줘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미 의뢰인의 판단을 그치게 한 거예요. 실제로 2배로 팔아주면요, 그 점은 판사가 감안할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해해 두시고, 또 우리 개업공사가 매도인과 짰어요. 매도인과 짜고 매수 의뢰인에게 아주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매도인과 그 차액에 대하여 반분하에 나눠 가졌어요. 이게 금지행위라겠어요. 다소 비싼 값에 부동산을 팔아쳤다, 이 금지행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불법성은 매도인과 짜고 쳤다는데 불법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거짓된 언행의 사례들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뢰인에게 거짓말해버리면 의뢰인이 손해입을 것이 거의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중개 의뢰인의 손해 발생은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되느냐? 이거는 당좌습자 사건에서 손해 발생은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했다겠죠?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손해까지도 입혔잖아요. 그럼 이때는 우리 금지행위로 처벌될 여지가 없어지죠. 거짓말하여 손해 입혔다, 의뢰인에게. 그럼 이때는 형법상의 사기로 갈 가능성이 커졌죠. 사기는 훨씬 셉니다. 이건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사기는. 그래서 우리가 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된 언행에 걸렸잖아요. 그럼 의뢰인이 손해입을 것이 거의 분명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건 사기로 처벌됩니다. 훨씬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금지행위 4가지였습니다. 여기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였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금지행위 모두 3-3이에요.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들이죠. 다 지금부터는. 자, 그럼 이제 3년짜리 금지행위로 들어가는데, 거기 245쪽에 판례들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판례들은 모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봐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5번째 금지행위. 관계법령에서 246쪽 가고 있어요.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 관련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나. 증서 등 밑줄 그시고, 증자의 동그라미예요.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밑줄 그시고,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를 업 밑줄이에요. 자, 그러면 5번째 금지행위. 증서 중개 매매 여부예요.
둘 다 금지되어 있는데 중개가 뭔지 매매업이 뭔지는 알아요. 그럼 키포인트는 여기서 증서가 뭔지가 키포인트겠죠. 그럼 법조문이 어떻게 되냐면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가 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시간에 주택법을 공부하는데 주택법 시간에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공부해요.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이걸 공부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증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이거 입주자 저축증서가 있죠. 입주자 저축증서를 다른 말로 뭐라 해요? 청약통장이라 하죠. 대표적인 증서예요. 또 주택상환사채라는 게 있죠. 회사채인데 나중에 주택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사채. 그 다음에 철거예정자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 확인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다 증서예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이거 철거예정자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 확인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딱지다. 딱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딱지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지는 뭐 물딱지도 있고 조개딱지도 있고 조개딱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건 딱지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딱지는 애들이 갖고 노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 아니겠어요? 갑이 1순위 통장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을한테 파신대요. 이 거래를 소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통장을 사고판 행위를 중개했다. 그럼 이건 주택법 처벌은 변론을 하고요. 당연히 금지행위예요. 이건 3-3입니다. 3년 이하 적던 3천만 원 벌금이고요. 그 예전에 이제 판교 분양할 때 통장 거래가 상당히 성행했는데 통장 거래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나중에 통장 소유주가요. 이거는 안 팔아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딱지를 개업공사가 갑으로부터 사서 을한테 팔고 병으로부터 사서 정한테 팔고 사고 팔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증서에 아파트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느냐? 분양권은 중개대상 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증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여기서 말하는 증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이해해 두시고, 상가 분양계약서 있죠. 이 상가 분양계약서를 갑과 을이 사고 팔았대요. 이게 증서냐의 문제가 생겼거든요. 우리 판례는 상가 분양계약서는 매매계약서에 불과하대요. 매매계약서에 불과할 뿐 여기서 말하는 증서로 볼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자, 이게 바로 이제 증서 중개 매매업이었어요. 이게. 자, 그럼 6번째 금지행위로 가볼까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항사 쌍방을 대리하는 게 금지되어 있죠. 그럼 직접 거래 밑줄, 쌍방 대리도 밑줄, 직자의 동그라미. 직. 자, 그러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항사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이게 모두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3-3입니다. 그럼 직접 거래 개념은 이거예요. 중개를 의뢰한 자라는 점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이 의뢰인과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대상 물입니다. 중개대상 물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든 거래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금지행위예요. 직접 거래가 됩니다. 이 거래의 범죄는 의뢰인과 매매를 했다, 교환을 했다, 임대차 계약을 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다. 어떤 식으로든 다 포함합니다. 이거는 횟수 따지냐 안 따져요. 한 번 해도 직접 거래, 수십 번 해도 직접 거래, 나아가 보수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유무상을 따지지 않아요. 이게 무상, 유상을 따지지 않습니다. 실수요 목적이도 이거는 전부 다 직접 거래예요. 그러니까 목적 불문이에요. 다. 불문하고 의뢰인과 거래 행위를 전부 다 차단시켰어요. 왜? 의뢰인에게 피해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면 의뢰인과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한 게 아니고 자동차를 사고 팔았다. 그러니까 의뢰인 소유의 중고자동차를 보조원이 매수했어요. 지적거래 아니죠. 근데 의뢰인이 내놓은 우리 아파트를, 전세 아파트를 소공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만약에 그 의뢰인과 전세 계약했다. 그래도 직접 거래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의뢰인과 중개사물에 대해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죠. 매매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전세 계약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의뢰인과 거래한 건 아니지만 이 의뢰인의 대리인이나 수임인과 거래했어요. 그럼 이 대리인의 법률행위는 의뢰인이 기속되죠. 그럼 의뢰인의 대리인과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거래했다. 직접거래 맞죠? 그럼 이 의뢰인의 범위에는 대리인, 수임인 포함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개혁공사가 상가 건물 한 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1층은 사무소 열었죠. 2, 3, 4층은 사무실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이라는 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내가 사무실 세를 하나 얻고자 한다. 그래요? 마침 4층이 비어 있었어요. 여기를 보여주고 A와 갑 사이에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 계약합니다. 이거 직접 거래 아니에요? 직접 거래 맞죠? 개공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의뢰인자에게 세를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직접 거래입니다. 3-3이에요, 이거. 이거 피해가야 되죠. 옆집 개공 B한테 얼른 가야 되죠. 가서 네 의뢰인 해라 그러면 돼요. 그럼 A는 B의 의뢰인이 됐고 갑도 B의 의뢰인이 됐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는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소유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팔거나 또는 의뢰 소유의 부동산을 내가 산다 또는 세를 얻는다. 그럼 다른 경우에 도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때 이제 동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친한 중개업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요즘 손님들이 이거 알고 오시는 손님들 많아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얘기해야죠. 이건 명의가 내 걸로 돼 있으니까 손님하고 내가 직접 거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지금 비중개업소 갖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계약서를 쓰시고 거기다 보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B하고 미리 합의해놔야 되죠. 반띵이다 하고. 그래서 다른 개공의 소개로 매도 매수한 행위는 직접 거래가 아니라는 게 판례니까. 그래서 이 정도 꼭 이해를 해두세요. 그러면 개공이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의뢰인에게 팔아치웠어요. 직접 거래냐? 아니겠죠? 배우자 건 배우자 거고 내 거는 내 거니까. 그러니까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의뢰인에게 팔았다. 이건 직접 거래 아니에요. 자기 물건을 팔거나 세를 놔야 돼요. 자기 명의로 취득하거나 세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직접 거래다. 이건 보존도 하면 안 됩니다. 소공도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개공 등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점 이해두시고 쌍방대리. 그럼 쌍방대리의 개념은 알고 있어요. 양쪽 모두를 대리했다는 얘기죠. 그럼 민법은 쌍방대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하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됐잖아요. 우리는 어느 한쪽 의뢰인에게 피해 주는 의뢰이기 때문에 동의 불문 쌍방대리 금지행위예요. 동의 불문하고 이건 금지행위다. 동의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쌍방을 대리는 다 금지고. 그러면 쌍방 대리가 금지니까 일방만 대리하는 거예요. 일방 대리는 금지행위가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주인으로부터 일방 대리 많이 하죠. 주인의 일방 대리 많이 합니다. 이건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쌍방 대리는 당연히 금지행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쌍방 대리에 붙어다니는 말이 있죠. 자기계약. 민법에서 공부했을 거예요. 그럼 자기계약은 뭐냐면 대리인의 신분을 가진 자가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계약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갑이요 A한테 아파트 팔아달라고 의뢰하면서 대리권까지도 수여한 거예요. 근데 이 A가 물건 이제 갑의 대리인이 됐는데 물건 보호하니까 싸고 좋습니다. 사버린 거죠. 이게 자기계약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신분을 가진 자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겸하는 겁니다. 그럼 민법상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하지만 당사자의 동의 있으면 허용됐잖아요. 우리는 동의불문 금지행위예요. 자기계약은 어디에 걸렸어요? 결국은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 매수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거래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계약은 당연히 직접 거래예요. 금지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점 또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직접 거래 쌍방대리였습니다. 그래서 6번째 금지행위 여기까지 해주시고 다음 이제 7번째 금지행위 넘어가실까요? 248조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탈세 밑줄이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야.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에요. 밑줄 그시고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밑줄 그시고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투기를 조장의 밑줄이에요. 그리고 투자의 동그라미예요. 투.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제 7번째 금지행위를 갔는데 투기 조장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조문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안 했다고 그랬어요. 미등기 부동산이죠.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했거나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권리의 변동이 제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돼 있대요.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했대요. 이게 대표적인 투기장 유형 두 가지입니다. 그럼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 전매 중개가 이거 아니에요? 갑으로부터 을이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는 거죠. 세금 내기 싫어서 병한테 팔아치우는 거예요. 이 거래 소개하지 말라는 얘기죠? 소개하면 투기조항이에요. 근데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하기를 5억에 매수했는데 병한테 팔기는 4억 8천에 판 거예요. 2천만 원 오히려 손해봤죠. 그러니까 을이 전매 차익을 못 얻었잖아요. 그럼 전매 차익을 이자가 못 얻으면 금징이 피해가느냐? 차익 불문이에요. 우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 전매 행위자 이자임을 인식하면서 이 전매를 중개하면 바로 투기조항으로 합니다. 차익 불문 금징이에요. 그 점 이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매 제한된 부동산 전매 중개했다. 이게 뭐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주택법 시간에 투기과열지구라고 공부했죠. 투기과열지구는요, 분양권 전매 제한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수도권 지방은 일단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버리면 세종시도 마찬가지인데 아예 이전 등기 자기 앞으로 해야 됩니다. 아예 전매가 금지돼 버렸죠.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돼 있다. 이 기간 내에 있는 분양권이 있죠. 전매 제한 기간에 걸려 있다. 이걸 중개했다. 그럼 전매 제한된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걸 중개하면 바로 투기조항으로 처벌됩니다. 이 정도.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투기조항 7가지 금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예요. 그러니까 중개업 중개사 전체는 7가지에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드시고 이제 추가된 거죠. 지금 추가된 건데 8번 9번이 이번에 추가됐어요. 그리고 248쪽 맨 밑에 보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이익의 밑줄,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개공 등이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사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그래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밑줄 그시고 마지막에 가로 열고 시세교란행위라고 메모하세요. 시세교란행위. 그리고 시자의 동그라미. 그러면 지금 개업공사 등의 금지행위로서 8번째 이번에 추가된 게 시세교란행위예요. 그러니까 조문만 충실히 이해하면 되는데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즉 물건 소유자에게 또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가 된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완료가 된 것처럼 꾸밉니다. 꾸미는 등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아파트에서 요즘 이제 개공 우리 아파트 35평형은 23억이다. 근데 20억에 판다. 못하게 하죠. 이런 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금지가 쫙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23억에 거래된 적이 없는데 23억에 거래된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렇게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 잡아내겠다 이거예요. 이건 3-3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 거래가 완료된 것을 꾸미는 행위 금지행위로 갔습니다. 그래서 신설됐고요. 2월 21일서부터 시행해요. 그 다음에 9번째 금지행위로는 이것도 자 조문 읽어드리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의 밑줄, 특정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중개를 제한의 밑줄, 단체 구성은 이해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공동 중개를 제한 밑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목을 단체 구성 중개 제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지역별로 우리 개공들의 모임이 다 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공들의 모임이 만들어져 가지고 특정 물건에 대해서는 이건 중개하지 말자 이렇게 담합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거 단체 구성원 이외에 즉 회원이 아닌 개공과는 거래를 아예 금지시킵니다. 공동중개를. 대부분의 단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사실은. 이걸 잡아내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그렇게 공동중개 제한한다 또는 특정 물건에 중개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한하게 되면 금지행위로 처벌하겠다 이거예요. 이것도 3-3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개공 등의 금지행위 9가지가 이거였습니다. 종전은 그래서 7금지였거든요. 개공 등의 금지행위가. 근데 2가지가 늘어서 이제 9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드시고. 자, 이번에 이제 개공 등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행위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게 이제 249쪽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 조문을 보시면 249쪽에 누구든지 밑줄 그어야 되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밑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한 마음으로 개업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업무를 방해 밑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금지행위예요. 그래가지고 대전제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전제는 시세를 교란한다는 얘기죠.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방해 유형 5가지가 딱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괄호 1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중개 의뢰를 제한 밑줄 그시고 그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그리고 제자의 동그라미예요. 제한할 때 제. 다음 2번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는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유도함으로써 중개 의뢰를 유도 밑줄 그시고 유자의 동그라미 다른 개업공사 등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다음 3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밑줄 그시고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그 다음에 가격할 때 가짜의 동그라미. 다음에 4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그래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밑줄 그시고 이거 방해 동그라미 방해. 그 다음에 5번 개업공사 등에게 중개사물의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밑줄 긋고 강자의 동그라미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밑줄 긋고. 자, 그럼 지금 이게 뭐냐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는데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즉 우리 아파트 단체에서 분여자회 또는 입주자 대표회 여기서 이 물건에선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의 왕따 시키겠다. 이런 걸 지금 잡겠다는 얘기예요. 시세교란 행위죠 지금 다. 이게.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뭐였냐면 특정 개업공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지침을 줬는데 그 이하로 자꾸 거래시키더라고요. 그러면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그러면 특정 개공에 대하여 중개 유도하는 행위가 있겠죠? 저 개공한테만 줘라. 그 다음에 3번째로는 특정 가격 이하로는 중개하지 말아라 하고 또 지침을 주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광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공의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거죠.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면 이거 조금 집어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저하게 시세보다 높게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강요하는 행위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를 전부 다 잡아내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금지행위로 지금 추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여기서는 이제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감을 잡아다 주고요. 그래서 이제 금지행위 다 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신설된 게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이에요. 이게 나와 있는데 249쪽 맨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이에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밑줄이에요. 아주 잡겠다고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나서고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뭐냐? 자, 보겠습니다. 이거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예요. 이거 신고센터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이거 시세 교란행위하고 단체 구성, 중개 제한행위 있죠? 이것도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예요. 이것에 대하여 신고를 받겠다 이거. 이거 이번에 신설된 것들 전부 다. 누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요? 국장. 운영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신고하면 포상금이라도 줘야 되는데 포상금 규정은 없네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있다는 게 드시고 여기서 이제 제재 잠깐만 말씀드리고 쉬겠습니다. 그 제재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차츰 암기를 해야 되는데 금지행위는 제재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두 음자를 뚝 땄어요. 쭉 땄는데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로서 매매업, 무등록업자와 거래, 보수 초과,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치겠어요. 매무수거.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증서중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게 지금 그 시세교란행위가 있었고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이게 두 개가 추가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를 지금 이렇게 쳐놨거든요. 순서를 좀 바꿉니다. 암기표 어떻게 되냐면 매무수거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바꿔서 증, 시, 직, 투, 단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순서를 좀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해행위, 업무방해행위, 개공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중개를 제한하는 거 안 된다고 그랬죠. 중개를 유도하는 행위, 특정 개공에 대한 유도하는 행위. 그 다음에 특정 가격 이하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광고를 방해한다. 다음에 시세보다 현재 높게 강제한다. 강요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쳤는데 이걸 순서를 약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할 거냐면 매무수거, 매물을 수거하는 거예요. 매물을 수거했더니 증시에 직접 투기단이 유가를 강제 방해하더라. 유가를 강제해서 방해하더라. 이렇게 기억하는데 암기하기 조금 어려워졌죠. 매물수거, 증시, 직투단. 그 다음에 유가 강제 방해로 기억합니다. 그럼 매물수거는 1-1이에요. 여기서부터 증시, 직투단 3-3입니다. 그 다음에 유가 강제 방해. 이것도 3-3이에요. 이렇게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짜리 징역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이 점에 두시고 개공이 이것을 위반하면 임치,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 정지예요. 그러면 유가 강제 방해는 이거는 일반인이 들어가니까 행정처분은 없겠죠. 등록 취소나 자격정지 같은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개공 등의 금지행위가 바로 이제 임치, 자격정지 1-1, 3-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매무수거, 증시, 직투단, 유가강제 방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물을 수거했더니 증권시장이죠. 증시에 직접 투기단, 직접 투자하는 이 투기단이 유가를 강제함으로써 방해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손해배상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